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새벽입니다. 전은식입니다. 이재명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참 얄궂은 운명인 것이 마침 윤석열이 정치적 자살골을 넣는 바람에 이제 살았다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텐데 결국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족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김인섭이 알선수재로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그때 백연동 아파트 부지 토지 용도 상향은 당시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이제 뒤집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관련 송달 서류를 계속 수침부재로 받지 않았죠.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은 자신의 공직선거법 선고 형량은 이제 뒤집을 길이 없으니 오직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 재판에서 파면을 시켜서 대선 정국을 만드는 한편 그때까지 공직선거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화영입니다. 어제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의 이화영 항소심 선고는 이재명의 이런 간절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습니다. 뉴스 제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화영 2심 징역 7년 8개월, 상방울 이재명 방북비 대납. 이 간단한 뉴스 하나가 아마 이재명에게 치명상이었을 겁니다. 김승태가 회장인 이 상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여기에 관여하고 또 상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했던 혐의를 받는 이화영은 어제 그러니까 1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9년 6개월보다 1년 10개월이 깎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그런데 모든 범죄 사실을 1심 판결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방북 비용을 포함한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실을 그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사실관계를 말입니다. 이화영의 죄명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특가법이라 그러죠. 이 특가법상 뇌물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정의인멸 교사 등입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와 똑같이 벌금 2억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3억 2,595만 원, 요게 이제 뇌물로 받은 액수입니다. 이것도 함께 선고를 했습니다. 이화영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그리고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상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화영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승태 상방울 회장이 경기도 대북 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이걸 대가로 해서 이화영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 말씀드린 대로 300만 달러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입니다. 이화영은 이외에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모두 유죄가 됐습니다. 이 재판은 2022년 10월 달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제 2심 선고까지 정확히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사실심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대부분은 법률심이죠. 사실관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이제 바뀔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화영뿐 아니라 이재명에게도 천둥 같았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이제 바뀌지 않으니 말입니다. 당연히 어제 판결은 지난 6월 대북 송금의 수혜자로 불구속 기소가 된 이재명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재판은 지금 동일한 사실관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이 1심 재판은 이화영의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수원지법 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같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재판은 간단히 끝납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경,
또 목적 등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이 이미 결정이 딱 되어 있는 내용인데 심리를 하지 않겠죠. 이재명이 재판부에 아마 이건 좀 심리를 해주세요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은 이화영이 그러한 돈을 대북에 송금하는 걸 상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다. 아마 그 주장을 할 겁니다. 그걸 확인한 데는 글쎄요. 경기도 공무원 한두 명, 그리고 이화영, 이화영 본인은 이미 진술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3자, 아마 정인 서너 명이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재판이 아무리 끌어보았자 3월, 4월이면 결심 공판을 하고 선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재명의 그 재판이 조기에 종결되고 예상외로 이른 시간에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더욱이 공범인 이화영이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은 터라 대북 송금의 수혜자인 몸통 이재명에게는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경우에 많은 전문가들은 법정 구속을 예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화영이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는데 그리고 1심 선고가 징역 9년 6월이었는데 만약 이재명에게 실형을 선고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징역 10년은 선고받을 겁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법정 구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만 생각하면 아마 오금이 저리고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수많은 범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재판에서든 실형 선고 혹은 정치생명이 끊어지는 선고가 있으면 예컨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그대로 항소가 기각되고 유지가 되어버리면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수한 사건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대장동, 백인동을 비롯한 엄청난 이 사법 리스크가 몰아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은 이제 종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라스트 포인트라고 그러죠. 종점을. 라스트 포인트. 라스트 포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보이는 소송 기록 수령 거절로 시간 끌기에 나섰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절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재명 측이 항소심 서류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을 한 겁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피고인은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이재명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직접 송달 완료했습니다. 우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직원이 가서 송달을 하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앞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이재명에게 2차례나 발송을 했죠. 그런데 한 번은 이사불명, 또 한 번은 폐문부재.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문을 안 열어준 겁니다. 이래서 송달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송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을 하지 않아서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으면 변호사에게 송달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입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서울고등법원은 집행관이 직접 의원회관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18일 오후 3시 20분께 서류를 전달한 겁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은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거기에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벌금의 경우에 5년 동안 제한이 되고 징역형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지금 현재 1심에서 선고받은 것이 그대로 올라가면 10년 동안 정치활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보전받은 434억 원 대선 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을 하게 되는 궁지에 내몰립니다.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빠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1심 승고가 빠를까요? 이건 1심이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말입니다. 자,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빠를까요? 저는 두 재판 모두 내년 5월 전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국관리법 그리고 국회 정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했던 6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놀랍게도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충격적인 표현을 써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습니다. 한 총리는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제가 보기에 지나치면 아니야만 못하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한 말, 이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라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참 우리 정치판에 과유불급을 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민주당은 말하자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공식 호칭을 한 겁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경고한 한덕수 총리,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윤 대통령이 현재 탄핵 소추를 당한 상황에서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아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에는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경우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6개 법안은 양국관리법 등 농업사법과 그리고 국회 정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농업사법, 이게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요, 쌀 등 특정 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가격을 떠받쳐주는 것이니까, 그것이 주 내용이니까 언뜻 농민을 위한 법처럼 보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때문에 농민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망해버립니다. 걱정하지 않은 농민들은 마구마구 쌀을 대량 생산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은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은 산업은요, 어떤 경우에도 망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건 농업이든 어업이든 상업이든 공업이든 경쟁이 배제된 그 경우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관리법 그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요,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국회 정언감정법 개정안, 이것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국회가 정인, 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거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국회, 국회면 왕이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법입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어제 정말 뉴스가 많았습니다. 한동훈이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후배, 거기다 서울 고검장이 된 사람입니다. 박세현. 얼굴은 굉장히 젊어 보이는 사람이더군요. 원래 고검장쯤 되면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이 박세현 검사는 나이가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이 박세현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만든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수본부장이라는 것은 특별수사본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18일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죠. 이 공수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을 한 뒤에 박세현이 대검을 찾아갔습니다. 박 고검장이 대검을 찾은 것은 오후 3시 35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를 동행을 시켰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에 따라 공수처의 사건을 이첩한 데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썼습니다. 원래 공수처가 요구를 하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수처가 요구를 하면 검찰, 경찰은 사건을 이첩을 해줘야 됩니다. 참 이상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 놓고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박세현 검사의 대검 방문, 이건 제가 보기로는 항의라기보다는요, 대검 지휘부의
의견 개진 정도였을 것입니다. 고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대놓고 항의를 못하겠죠. 그래도 대검에서 사건 이첩을 결정하는데 이 특수본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찾아갔겠죠. 두 사람은 1시간여 뒤에 서울 고검청사로 돌아오면서 항의성 방문이냐, 수사팀과 조율되지 않았던 것이냐, 이런 기자들이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입장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라는 말만 했습니다. 솔직히 현재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검사도, 이 공수처 검사도 정문의 절반인 13명 뿐입니다. 공수처 검사가 아마 정문이 25명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 명이 또 사표를 쓰고 나가버렸죠. 그래서 공수처장을 포함해서 검사는 모두 13명 뿐입니다. 그런데다 공수처는 그동안에 솔직히 아무런 실적이 없어. 국가 예산만 까먹었죠. 아무런 실적이 없어서 능력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수처가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이 터지자 난리가 났었죠. 윤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겠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쪽이 공수처였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은 사람이죠. 어떻든 그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좀 난센스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공수처가 자, 사건을 나한테 다 주시오 이러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 어찌겠습니까? 더욱이 공수처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는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검찰에 송치를 해야만 합니다. 기소권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물론 검사, 경찰, 그리고 판사입니까? 판사까지입니까? 이런 특수직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어서 다시 검찰에 송치를 해야만 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개 수사기관이 국가 원수인 대통령 신병 확보전을 벌인다. 이게요. 민주주의를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언론들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 민주주의를 어디서 배운 겁니까? 어제 모 라디오에서 나를 두고 낯뜨겁게 이상한 얘기를 했던 모 전직 의원, 그분은 또 민주주의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정말 이 경찰, 검찰, 공수처가 이렇게 낯뜨거운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 수사를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데 이건요 두고 역사에 추악한 수사기관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6시간의 해프닝도 드라마감이지만 그 직후에 벌어진 이 이상한 작태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내가 먼저 대통령을 구속시키겠다 이렇게 설치된 것은요 두고 역사의 오욕의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책을 한두 권 읽어서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공수처 2차 이첩 시한인 어제 이진동 대검차장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을, 이 내란 사건이죠. 이 사건을 이첩회로 정교 합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내란이라고 하니까 저도 내란 사건이라고 불러드리는데 아마 이 내란 사건이라고 적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겁니다. 요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자들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조중동까지 포함이 된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들,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내 칼럼, 신문 사설들 하나같이 내란이라고 짓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들입니까? 그리고 경찰, 검찰,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들, 게다가 대부분이 법률가들, 저는 방송에서 법률가들이 9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법률가들, 그리고 정치평론가들까지 모두 내란죄라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 내란죄 우두머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구속된 장군들 그리고 장관들 모두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가 됐죠.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군 판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외 없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들입니까?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했다면 구속영장이 그렇게 일찍이 발부되지 않았겠죠. 도대체 법을 어디로 배운 겁니까? 뭐 발가락으로 법을 배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12월 4일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행위는 결코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국토를 참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헌 문란이 폭동도 없는 데다가 국회 해제 요구가 있자 이에 순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헌법 77조에 정한 비상계엄 요건에 당시 상황이 부합했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4년 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불복 행위조차 면책특권으로 보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언론에서 내란죄라고 부릅니다. 명색이 삼성장군 그리고 육군참모총장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 저는 감히 최고 권위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언론도 아마 이 사실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허영 교수조차 내란죄 성립에 부정적입니다. 내란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명국에서 국가 원수의 비상계엄 사태 이런 걸 두고 내란죄로 처벌을 한 전례가 없다, 이 말씀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 방송에서 저를 공격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어제 있었더군요. 정말 앞에 있었으면 침을 뱉어주고 싶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이 나라 지식인들이 추한 진면목입니다. 자, 어제 또 하나의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석동연 변호사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석동연 변호사를 내세워서 19일 이른바 여론전을 펼친 것입니다. 가장 많이 언론에서 다룬 말은 이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심지어 석동연 변호사는 체포의 채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 라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 뒤에 한 말은 사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본 것이다. 글쎄요, 윤 대통령이 그 뒤에 담화에서 이걸 계속 강조를 했죠. 지금 민주당이 계속 탄핵 특검 이렇게 몰아가고 국가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4조 천억이나 쳐버리고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냐. 그런데 표현을 종북 세력 척기자고 한 게 조금 제게는 걸렸습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죄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나 내란합니다라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에 대국민 담화를 먼저 했죠. 대국민 담화를 먼저 방송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앞으로 직접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윤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석동연 변호사는 기자들이 이 수사기관에 설명회를 내지 않는 게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끌기는 야당이 주로 해왔다면서, 정확히는 이재명이 주로 해왔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탄핵 소추가 성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 탄핵 소추에 관한 여러 자료들, 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제 원료 국가인 미국에는 없습니다.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솔직히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소추는 전 세계 대통령 탄핵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탄핵 소추가 된 경우일 것입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직후에 탄핵 소추가 있었고 그것이 부결이 되자 또 탄핵 소추를 했죠. 그래서 그게 가결이 된 겁니다. 과연 그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받을까요? 저는 적어도 내란죄는 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직권남용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 헌법을 파괴할 정도에 이른다. 그러면 아마 파면을 하겠죠. 파면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내 양심상 파면을 못합니다.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는 비상계엄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상계엄 선포가 일부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것이었다 해도 이 국회 해제 결의에 순응을 해서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을 두고 탄핵 사유로까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려고 준비를 했던 걸 다 지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죠. 그게 뭔가 하면 건진법사 전승배, 그리고 천공이라고 불리는 이천공, 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 어른거리는 이 전승배, 이천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문제도 주말에 제가 다시 다룰까 합니다. 워드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 대통령,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했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당시에 일면 헤드라인으로 적혔던 말입니다. 대통령이 변명 앞에 그걸 붙여놓고 그 아래 대통령이 했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닉슨의 말은 대통령의 행위를 통치행위로 이해하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익이 충돌하는 정치판에서 그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 이익을 조정하는 대통령이 내리는 여러 결단은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익 조정자의 결단으로 이해를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일일이 선악을 판단하고 불법, 합법을 판단을 하면 아무도 대통령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판에서 합법, 불법은 물론 도덕, 부도덕을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굳이 정의하자면 대통령의 결정은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